네, 최근에 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죠. 그런데 이걸 냈더니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이 소명을 하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 특히 세무사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런 사례가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토지나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요구를 하라는 자료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기사 보니까 올 연말까지 연 60조 세수가 펑크날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더 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아파트값 11주 연속 오름세.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최근에 아파트값은 이 공급 측 요인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파트 시장이 불안해질 상황에서 정부가 이걸 그냥 좌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세청 분위기도 이런 세수 격감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분위기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요건이 어렵다. 세정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즉 상업용 건물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도 밝혔고요. 각 세무서 재산세과 직원 증언도 공언을 했습니다. 그 비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주거용 같은 데야 다 공시지가가 있고 다 하는데 비주거용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좀 객관적으로 규정해서 대외적으로 좀 공개를 해서 하고 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대상자를 좀 넓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깐깐한 모니터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파트 직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파트 직거래가 불법이냐?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끼리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왜 정부가 이걸 조사를 했느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합법적인 것입니다만 이 직거래하는 요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 뭔가 좀 이상한 요인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해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실제 그런 우려가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정부 자료 보니까 총 906건을 조사했는데요. 이 중에서 182건이 불법 의심 거래로 추정이 돼서 관계기관에 통보가 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불법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거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직거래한 사례라고 합니다. 2022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아파트 직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니 너무너무 많은 불법 의심 사례들이 나와서 그래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아파트 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아파트 직거래에 과연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났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 6가지로 예시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사례 1이 아마 가장 전형적인 이게 불법 탈법 직거래 사례로 보입니다. 자, 부친이 소유한 아파트를 8억 8천만 원에 아들과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을 볼 때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했더니 이 주식 매각 대금이 동원이 됐다라고 소명을 했는데 주식 배당 소득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못 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편법적인 증여 의심이 있다 그래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례 2는 이 부모가 전세를 살아주면서 이 아파트를 직거래한 경우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많이들 하는 거죠. 사례를 보면 27억 원짜리 아파트를 직거래했습니다. 제법 크죠. 어머니 아파트를 직거래했는데 어머니가 27억 아파트를 팔면서 10억 9천만 원 전세를 살아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직거래를 한 겁니다. 물론 이 직거래 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 국세청이 깐깐하게 조사를 할 텐데요. 모든 거 다 점검을 할 겁니다. 이 전세금은 적정했는지, 그리고 잔금은 진짜 이체가 됐는지,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 10억 9천만 원 어머니가 전세를 살아주는 거잖아요. 이 10억 9천만 원은 언젠가 상환이 돼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도 상환이 됐는지 추후적인 조치까지 아마 국세청이 깐깐하게 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그래서 만약 이 추후에라도 이게 편법 증여가 적발이 된다 그러면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사례 3은 이 부부간 직거래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이거는 부부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본인의 지분 전체, 그러니까 절반 정도겠죠. 절반을 모두 아내에게 판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부동산원이 보니까 이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들 부부에게 이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대로 된 자금 출처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부부는 6억까지는 이 증여 공제가 되죠. 그런데 아마 이 6억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세청으로 통보가 됐고요. 국세청에서 이 부부 증여 문제를 아마 꼼꼼하게 조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사례는 이 국세청 통보를 넘어서 아예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례 6인데 이거는 아마 청약 목적이 있어서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와 딸 간의 아파트 직거래가 있었는데요. 무려 딸에게 아파트 3채를 산 어머니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약서는 뭐 그럴듯하게 쓰였습니다. 어머니가 일단 대출을 승계하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만 지급하는 그런 조건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좀 이상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딸에게 잔금을 이체했지만 조사를 해보니 이체한 지 이틀 만에 다시 그 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딸 계좌에서 다시 어머니 계좌로 들어간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명의신탁일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딸이 무주택자 청약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있었던 아파트 3채가 걸림돌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살짝 파는 식으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팔지 않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죠. 그런 방법으로 아마 무주택자 청약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명의신탁은 부동산법 위반입니다. 이건 형사처벌 사안이죠. 그래서 이건 국세청을 넘어서 아예 경찰청으로 수사 의뢰가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도 많이 걸립니다. 이게 사업자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는 경우 이거 문제가 됩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이분은 사업자 대출로 9,5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 목적상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업 용도로만 그 9,500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집을 샀다가 적발이 돼서 금융위원회로 통보가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으로 통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은행에서는 이 대출 용도의 유용으로 그렇게 파악을 해서 아마 기한의 이익 상실을 선언을 하고 대출을 회수할 것으로, 대출 회수에 나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환 요구를 받으면 상환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아마 연체이자까지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반론이 예상이 되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기한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무슨 상환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행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은행은 아마 그분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주면서 이게 약정서를 쓰게 했을 겁니다. 서명까지 한 이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꼼짝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례 5는 인천 사례인데요. 이건 법인 자금을 사용을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법인에서 27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자, 물론 뭐 형식적인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지급하는 그런 정상적인 계약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서 본인의 아파트를 샀다.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도 국세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국세청에서 깐깐하고 꼼꼼한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보니 이 정부의 이 아파트 거래에 대한 깐깐한 모니터링과 조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의심을 사고 있고 직접적인 타겟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동산 직거래입니다. 물론 뭐 부동산 직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6가지 유형의 이유로 부동산 직거래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동산 직거래는 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 절감이라고 하는 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행여 뭐 편법 증여라든지 아니면 법인 자금을 끌어올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런 분위기를 잘 알아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